찬바람이 유난히 시리던 그의 가을 72살의 박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퉁퉁 부은 제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별한 남편의 사진첩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었죠. 아이고 이놈의 다리. 혼잣말로 넋두리를 하던 박 여사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일어서는 순간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무릎에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는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서러움에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오정숙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병원 가시라니까. 오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유리 조각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됐다 됐어. 내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너라도 오니 다행이냐. 며느리는 대꾸 없이 끓여온 전복죽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약 드셔야 하니까 식사하세요. 박 여사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는데 사업한답시고 바빠서 전화 한 통이 고작이고 며느리라는 여자는 꼭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표정 하나 없이 할 말만 하고 행하니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입맛 없다. 치워라. 박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죽 그릇을 밀어내자 오정숙은 그저 말없이 그릇을 다시 챙길 뿐이었습니다. 넌 어쩜 그리 정이 없냐. 늙은 시어미가 일이 아픈데 괜찮으시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 오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무릎 수술 날짜 잡혔어요. 수술하시면 한동안 사람 써야 해요. 사람? 사람이라니? 간병인 말하는 거냐? 아니요. 그냥. 집 근처 요양병원 특실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거기가 24시간 전문 인력이 케어도 해주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 여사의 손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때리려는 신용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요양병원? 이년아, 내가 감히 날 산채로 고려장 지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날 그 시체 썩는 냄새나는 곳에 쳐넣어.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정숙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닥치지 못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들한테 똑똑히 일을 거야. 내가 날 내다 버리려고 한다고. 사실 오정숙이 요양병원을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크게 휘청였을 때 사람을 잘못 믿고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정숙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차라리 시설이 검증된 전문 병원이 낫다고 판단한 그녀 나름의 최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저 자신을 버리려는 며느리의 술수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같은 며느리 손 안 빌려. 당장 나가. 박 여사의 고함에 오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여사는 서러움과 분노에 복받쳐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저것들이 날 내다 버리려 해. 한참을 울던 박 여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는 프리미엄 입주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람 구하는 데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일 당장. 아주 싹싹하고 말 잘 통하는 내 딸 같은 사람으로 하나 보내줘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와 함께 사진 속에서나 볼 법한 단아한 인상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어머님 모시게 된 이선영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사진보다 훨씬 고우세요. 피부가 어쩜 이리 좋으세요. 50대로 보이는 이선영이라는 여자는 어제 박 여사의 분노는 까맣게 잊었다는 듯 봄바람처럼 살가운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첫인상에 이미 마음의 절반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선영은 짐을 풀자마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오면서 뜨끈하게 추어탕 좀 포장해 왔는데 푹 끓여드릴게요. 기력 없으실 땐 이게 최고예요. 어제 며느리가 가져온 병원밥 같은 전복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에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선영의 진가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굳은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며 어머님, 이렇게 매일 주물러 드려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수술도 잘 받으신대요. 제가 힘이 좀 좋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처럼 시원하고 정확했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 사진첩을 만지작거리자 이선영은 옆에 앉아 아이고 아버님 정말 미남이셨네요. 어머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 정말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오정숙이 어제 일에 대한 사과라도 하려는 듯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박 여사와 이선영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선영이 재빨리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박 여사님 모시게 된 이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숙의 눈이 매처럼 이선영을 훑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태도, 너무나 살가운 말투. 그리고 박 여사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만족스러운 미소. 오정숙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신분증이랑 업체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쌀쌀맞은 오정숙의 목소리에 박 여사가 발끈했습니다. 이 사람아.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알아서 다 확인했어. 이선영은 오히려 박 여사를 말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사모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이선영은 흠잡을 데 없는 태도로 계약서를 내밀고는 오정숙이 가져온 과일을 깎아 박 여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하세요. 박 여사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행복하게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선영은 잠깐만요, 사모님 하더니 주방에서 자신이 끓인 한방차를 내왔습니다. 사모님도 고생 많으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어머님은 이제 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정숙은 차마 그 차를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의 저 완벽한 친절이 자신을 이 집안에서 완벽하게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가 신이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어쩜 엄마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았어. 아주 천사야, 천사. 내 마누라가 날 요양병원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겼지 뭐냐.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그래? 잘됐네, 엄마. 정숙 씨도 이제 한시름 놓겠네. 라며 안도했습니다. 오정숙은 자신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와 이선영이 끓인 한방차 사이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선영이 들어오고 일주일, 박 여사의 무릎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이선영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선영은 박 여사의 수발뿐만 아니라 집안의 묵은 먼지까지 싹 닦아내며 집안을 윤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이선영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 내가 내 딸이다. 내 친딸보다 낫다. 하지만 오정숙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오정숙은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이선영은 박 여사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숙은 박 여사에게 줄 영양제를 챙기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이선영이 박 여사의 화장대 서랍을 뒤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선영은 놀란 기색도 없이 활짝 웃으며
손에 쥔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 사모님. 어머님이 반지가 안 보이신다고 찾으시길래 여기 있었네요. 오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신다고요? 어머니 지금 주무시는데요. 거실에서는 박 여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연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아까 점심 드시고 찾으셨는데 제가 이제야. 어머, 사모님. 절 도둑으로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서운하네요. 그날 밤 오정숙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 간병인 좀 이상해요. 오늘 어머니 주무시는데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 또 그 의심병 도졌어?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자꾸 찬물을 끼얹어? 당신이 사기당한 건 알겠는데 세상 사람 다 사기꾼 아니야. 제발 좀. 엄마한테 잘 좀 해드려. 오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트라우마가 의심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이선영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오정숙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당장 내보내세요. 박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얘가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저 여자 어제 밤늦게 웬 남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늙은이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들은 자주 오는지 그런 걸 묻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여자 꽃뱀이라고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오정숙의 다급한 외침에 박 여사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 꽃뱀? 사기꾼? 그때 이선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 오해세요. 어제 통화한 건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사업하다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받는 돈이라도 보내주려고. 흑흑.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셨어요. 이선영의 서러운 울음과 빚쟁이, 동생이라는 키워드는 박 여사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는 당장 오정숙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못돼 처먹은 년. 내가 감히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 내가 뭔데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짝. 매서운 손찌검은 아니었지만 뺨을 스친 그 손길은 오정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닥치지 못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 이 폐륜아야. 박 여사는 이선영을 부축해 일으키며 오정숙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문이 닫히고 오정숙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틈 사이로 이선영이 박 여사를 달래며 자신을 향해 짓는 그 섬뜩하고도 승리감에 찬 미소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 남자. 빚쟁이. 오정숙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그 남자, 김 사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정숙은 뺨을 감싼 손을 떨었습니다. 뺨보다 더 아린 것은 시어머니의 그 경멸에 찬 눈빛과 폐륜하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그녀는 쫓겨난 신세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당신 또 그 의심병 도전녀는 핀잔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동업자라며 접근했던 김 사장이라는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김 사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오정숙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랬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오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겉옷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쥐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파트가 잘 보이는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도록 불이 켜진 시어머니의 집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차가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이틀 밤낮을 버텼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엄마한테 사과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독촉 문자만 쌓여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이선영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주위를 살피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정숙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선영은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적한 24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정숙은 미등도 켜지 않은 채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이선영은 초조하게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섰고 기름진 머리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선영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이선영의 맞은편에 앉으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오정숙은 카페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김 사장. 몇 년 전 사람 좋은 웃음으로 다가와 남편의 사업 자금은 물론 오정숙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예물까지 몽땅 털어 달아났던 희대의 사기꾼 김 사장이었습니다. 이선영이 말했던 빚쟁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패였습니다. 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의 모습을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이 김 사장에게 작은 종이 아마도 박 여사의 인감이나 통장 정보가 적힌 를 건네는 모습, 김 사장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이선영의 손을 주무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냈던 그 악마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박 여사를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둔 간수였고 김 사장은 그 감옥의 설계자였습니다. 안 돼. 어머니. 오정숙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처절한 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와. 당장. 뭐? 김 사장.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놈은 벌써 외국으로 튀었다고 했잖아. 당신 엄마한테 뺨 맞더니 이제 헛것까지 보여. 당장 집으로 들어와. 오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헛것 아니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그 간병인이랑 만나고 있다고. 제발.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아내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어디야? 라고 소리치며 차를 몰았습니다. 남편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과 이선영은 이미 자리를 뜬 후였습니다. 어딨어? 김 사장 어딨냐고. 남편은 텅 빈 카페를 보며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나 갖고 노는 거야? 엄마랑 싸우고 나까지 미치게 만들 셈이냐고. 오정숙은 며칠 밤낮을 센 초췌한 얼굴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방금 갔어. 저 차 타고 갔단 말이야. 제발. 어머니한테 가보자.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내의 광기 어린 모습에 떠밀려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이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은 채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사모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너무나 태연한 이선영의 모습에 남편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 아까 밖에 나갔었어?
이선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저 어머님 주무시고 나서 한 번도 나간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오정숙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김 사장이랑 만나는 거. 이 사기꾼년. 그때 이선영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발 그 이름만은. 흑흑.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 사장. 알아요? 이선영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간. 그 인간이 제 전 남편이에요. 뭐라고? 오정숙과 남편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이선영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명의로 사업한다며 사채 끌어다 쓰고 빚만 남기고 도망쳤어요. 제 동생 S3에서 언급했더니 아니라 사실 그 인간 빚 때문에 제가 흑흑. 남편이 오정숙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거짓말이야. 저 여자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 이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오정숙을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사모님이야말로 그 인간이랑 무슨 사이세요? 그 인간이 사모님 이름 오정숙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사모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꼭 아는 여자처럼. 이선영의 이 말은 오정숙이 김 사장과 내연 관계였고 그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심지어 공모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암시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과거 오정숙이 유독 김 사장을 경계했던 것, 사기를 당한 후에도 오정숙이 김 사장의 행방에 집착했던 모든 행동이 의심병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배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사실이야. 너, 그 새끼랑 붙어 먹었어? 오정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놈이 우리한테 접근한 거였어.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놈이랑 놀아나다가. 짝. 남편의 손이 오정숙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오정숙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이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 뒤에 가려진 잔인한 미소를 삼켰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이 더러운 년. 이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진 아내를 버려둔 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선영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폐륜아에 이어 불륜녀라는 낙인까지 찍힌 며느리는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남편 아들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성을 잃고 이선영에게 우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라며 오히려 돈 봉투까지 건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선영은 박 여사에게 더욱 극진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기력 회복하시라고 귀한 한약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박 여사는 며느리가 그 김 사장이라는 놈과 놀아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알아누웠습니다. 어쩐지 그년이 처음부터 재수 없더라니. 뱀 같은 년. 박 여사는 이선영이 다려주는 한약을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 약에는 사실 박 여사를 몽롱하게 만드는 수면제 성분이 소량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있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과 김 사장은 이제 마지막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늙은이가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끝내야 해. 이선영은 어느 날 투자 전문가라며 김 사장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은인이세요.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불려주실 분이에요. 여기. 안전투자 동의서에 사인만 하시면 아드님보다 더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박 여사는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재산, 투자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지만 이선영이 내미는 펜을 거부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김 사장이 인주를 꺼내 박 여사의 손가락을 잡고 지장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김 사장의 얼굴에서 섬뜩한 탐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선영이 박 여사의 팔을 잡느라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역한 장미향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독한 향수 냄새는 박 여사의 흐릿한 정신을 순간적으로 후려쳤습니다. 잠깐. 물 좀. 박 여사는 일부러 물컵을 집으려다 테이블 위로 엎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물이 서류 위로 쏟아지자 이선영과 김 사장이 기겁하며 휴지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젖지 않은 서류 중 한 장을 재빨리 엉덩이 밑 방석에 숨겼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실수를. 그날 밤 이선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박 여사는 방석 밑에서 꼬깃꼬깃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겨우 서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전투자 동의서라는 이선영의 말과는 달리 서류의 제목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양도 계약서. 부동산 증여. 박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수증인의 이름란에는 아들의 이름이 아닌 이선영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독한 장미 향수 냄새와 함께 며느리 오정숙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꽃뱀이에요. 사기꾼이라고요. 박 여사는 자신을 돌봐주겠다며 다가왔던 며느리의 무뚝뚝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향수 냄새 대신 언제나 희미한 세제 냄새가 났던 며느리. 맛있는 음식 대신 늘 병원밥 같다며 타박했던 싱거운 전복주. 자신을 고려장시키려 한다고 외했던 요양병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며느리의 방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 오정숙. 박 여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던 유일한 사람의 뺨을 때리고 폐륜아와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어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아들마저 속아 넘어간 이 무서운 악마들의 소굴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는 며느리의 번호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선영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박 여사는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 여사의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양도 계약서라는 글자는 그녀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약기운에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이선영은 이제 박 여사가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승리를 눈앞에 둔 약탈자처럼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기운 내시라고 십전대부탕 다려왔어요. 그 역한 장미 향수 냄새와 함께 건네는 탕약에서 박 여사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폐륜아로 낙인 찍힌 며느리 오정숙의 절규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꽃뱀이에요. 그토록 모질게 뺨을 때리고 내쫓았던 며느리, 자신을 지키려던 유일한 방패를 제 손으로 부숴버린 꼴이었습니다. 아가. 정수가. 박 여사는 탕약을 받아들며 일부러 손을 떨어 반쯤 쏟았습니다. 아이고 늙으니 손에 힘이 없어서. 미안하네 선영씨. 옷 좀 갈아입어야겠어. 이선영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다 치울게요 라며 살갑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귀찮은 늙은이라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이선영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선영은 혹시나 박 여사가 딴짓을 할까봐 문 밖에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라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여사는 떨리는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천근만근인 몸이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며느리가 오래전에 사다 줬지만 촌스럽다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길게 뜯어냈습니다.
살려. 줘. 손이 떨려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박춘자. 그녀는 제 뺨을 스스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뭉개지는 립스틱으로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었습니다. 김 사장. 이선영. 사기꾼. 나 약먹임. 증여계약서. 정수기. 구해줘. 마이너스 엄마. 박 여사는 그 처절한 메시지가 적힌 휴지를 손바닥 안에 공처럼 구겨 쥐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 됐어. 변비 때문에. 박 여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는 척하며 구겨진 휴지를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도박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자신처럼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로 나와 이선영에게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 아무래도 아들 얼굴 좀 봐야겠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놈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선영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듯 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도련님을 애타게 찾으신다고 전했고 불륜녀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들은 죄책감에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선영은 두 분 오붓하게 말씀 나누세요라며 자리를 비켜주는 척했지만 부엌 식탁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내가 정수기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 아들은 어머니,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선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척하며 속옷에 숨겼던 땀과 눈물로 축축해진 휴지 조각을 아들의 외투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 마지막 부탁이다. 내 주머니, 집에 가서 꼭 혼자 봐라. 아들은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선영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 기운 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 여사는 아들의 외투 주머니만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저것을 발견하게 해다오.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오정숙은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싼 모텔을 전전하며 남편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서글픈 눈물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더러운 년. 그는 아내를 저주하며 어머니가 몰래 찔러준 휴지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외투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들이켰습니다. 다 끝이야. 이 결혼도. 다. 그때 소파에 던져진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오정숙.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리려다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수기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 그는 왜 어머니가 불륜녀가 된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약기운에 헛소리를 하신 걸까? 그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내려다 손끝에 걸리는 축축하고 뭉툭한 감촉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건.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붉은 립스틱 자국으로 번진 끔찍한 몰골의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처럼 번진 글씨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 이선영. 사기꾼. 나 약먹임. 증여계약서. 김 사장. 아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선영이 눈물로 호소했던 전 남편. 그리고 아내 오정숙이 바람을 피웠다고 자신을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름.
그것은 아내가 몇 년 전 우리에게 사기쳤던 그놈 이라고 절규하며 말했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정숙이. 구해줘. 마이너스 엄마. 어머니가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아들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폐륜아와 불륜녀로 낙인 찍어 내쫓았던 아내 오정숙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선영의 완벽한 연기, 며느리를 향한 비정상적인 적대감, 김 사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급격한 쇠야. 모든 것이 아내 오정숙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어머니를 악마의 소굴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아내가 숨어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은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는 립스틱이 번진 휴지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피 맺힌 절규 같은 쪽지를 읽고 남편의 등을 내려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떡해.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할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며칠간의 추적을 통해 김 사장이 단순 사기꾼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해 온 상습범이며 이선영은 그의 수족 중 하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놈들. 어머니한테 증여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할 거야. 우리가 그 현장을 잡아야 해.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 안 돼. 오정숙이 남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그년이 어머니가 치매라 헛소리 하신다고 둘러댈 거야. 그놈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 어머니가 약에 취해 계신 상태라 증언도 소용없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놈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덫이야. 아들은 아내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정숙은 수소문 끝에 남편의 대학 동기 중 사설 탐정 PI 일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녹화 녹음 장비 전부 필요해. 그리고 덩치 좋은 남자 한 명도. 아들은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에 대한 실망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아무래도 어머니 재산 그 여자가 손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겠습니다. 안전투자라는 거 오늘 당장 진행하죠. 이선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마침 오늘 저희 투자 전문가님이 시간이 되신다고. 대신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한 분 모시고 갈 겁니다. 워낙 큰 돈이고 나중에 그 여자 오정숙과 딴소리 못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니까요. 김 사장과 이선영은 변호사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부잣집 아들이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긴다고 생각해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공증까지 받을 수 있겠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물론이죠, 도련님. 그럼 저녁 7시에 댁에서 뵙겠습니다. 약속 시간 1시간 전 오정숙과 사설 탐정가자 변호사는 박 여사의 아파트에 잠입했습니다. 오정숙은 남편이 몰래 알려준 비상키를 이용해 들어갔고 박 여사가 약기운에 잠든 사이 거실에 화분, 시계, 액자 등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변호사처럼 보이는 고급 서류 가방을 챙겨 거실 한쪽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믿으며 마지막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이선영과 김 사장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섰습니다.
김 사장은 투자 전문가라는 명함까지 내밀며 가짜 변호사 탐정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박 여사님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선영은 박 여사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 테이블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도 오셨고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들은 일부러 불안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최선이겠죠? 김 사장이 가방에서 준비해온 부동산 증여 양도 계약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럼요. 이 안전투자 신탁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훗날 사모님 오정숙이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도 이 자산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그때 가짜 변호사 탐정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대표님. 네? 무슨 문제라도. 이 서류. 투자 신탁 계약서가 아니라 부동산 증여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수증인 받는 사람이 아드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선영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김 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 날 속였어? 어머니 재산을 통째로 넘기라고? 박 여사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선영 씨, 내가 어찌 나한테. 이선영과 김 사장은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김 사장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새끼가 눈치를 깠네. 야, 이선영. 늙은이 손 잡아. 빨리 도장 찍어. 김 사장이 멱살을 잡은 아들을 밀치고 박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선영은 어머니,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박 여사의 손을 붙잡아 인주를 묻히려 했습니다. 이 미친 놈들이. 아들이 다시 김 사장에게 달려들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박 여사의 손을 꺾어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현관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 오정숙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사기, 폭행, 상해 협박, 불법 감금 및 약물 투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가짜 변호사 탐정은 이미 모든 상황이 녹화된 카메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아니라 사설 탐정입니다. 지금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 5대의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아니야. 라며 널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고 김 사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다 아들과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오정숙은 수갑이 채워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노려본 뒤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 애쓰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졌다. 오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약 기운과 공포로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고통이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아수라장이었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김 사장과 이선영이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퍼부었던 오정숙 인연.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는 저주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휠체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아들 민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텅 빈 눈으로 수갑이 채워졌던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정말 끝났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약물 중독 환자가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박 여사가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오정숙과 민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센 아내의 초췌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자신이 내리쳤던 뺨에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체내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과 미확인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단순한 불면증 처방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독극물 투여입니다. 의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거나 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셨다면 급성 치매나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천운입니다. 뇌 손상, 치매. 민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세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매일 독이 든 약을 받아 마시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을 보약이라며 챙겨준 것은 다름 아닌 그 간병인 이선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을 철석같이 믿고 아내를 내쫓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박 여사가 얕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민수는 병원 옥상으로 오정숙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여보. 민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오정숙은 대답 없이 도시의 야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민수는 결국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오정숙은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용서?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그 사기꾼 년놈들이랑 뭐가 달라? 그년들은 어머니 재산을 노렸지만 당신은 내 심장을 찢어놨어. 당신은 내가 몇 년 전에 그 사기꾼 놈한테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면서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아니,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날 의심했지. 그년이 던진 불륜이라는 미끼를 당신은 덥석 물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오정숙은 울분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당신 사업 실패하고 나서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잖아. 내가 꿋꿋하게 버티는 게 당신 눈엔 내가 당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잖아. 그래서 내가 무너지길 바랐던 거야. 내가 더러운 년이 되길. 당신은 속으로 바랐던 거라고. 민수는 아내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향한 열등감,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싶었던 비겁함이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숙아, 일어나. 오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랑 싸울 기운도 없어. 어머니부터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그 인간들, 김 사장, 이선영,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거야.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녀의 눈빛은 복도에서 이선영이 퍼부었던 저주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김 사장은 단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전국의 부유한 노인들만을 노려온 전문 사기단의 총책이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가 운영하는 간병인 조직의 에이스였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 재산을 가로채고 일부는 요양병원에 감금하거나 심지어 자연사로 위장해 살해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의 마지막 먹잇감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선영이 민수에게 흘렸던 김 사장이 오정숙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사장이 20여 년 전 사기 행각을 막 시작하던 시절 그의 첫 번째 성공작으로 파산시켰던 작은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정숙의 아버지였습니다. 오정숙은 경찰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그랬습니다.
김 사장은 오정숙의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오정숙의 남편 민수 사업에 접근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은 오정숙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또 한 번 사기를 쳐서 오정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선영을 투입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며 동시에 오정숙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가정까지 완벽하게 파괴하려 했던 악마적이고 치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아빠를 그리고 나까지. 오정숙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기력을 회복한 박 여사는 며느리 오정숙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링거를 꽂은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 여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왜 그년이 선영 말에 넘어갔는지 아니. 물론 그년이 살갑게 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미워서 그랬다. 오정숙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남편 죽고 아들놈은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넓은 집에 혼자 너무 외로웠다. 그런데 너는 언제나 당당하고 빈틈이 없었어. 무뚝뚝하고 표정 변화도 없지만 넌 늘 옳은 말만 했지. 그게 난 숨이 막혔다. 어머니, 내가 사다 주는 반찬은 싱겁고 내가 하자는 건 다 병원 가자는 소리고 그게 다 날 위한 거라는 건 알았지만 난 그냥 내 편이 필요했어. 내 넋두리 들어주고 내 말에 맞장 붙여줄 사람이. 그런데 그녀는 그걸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지. 그년이 내 흉을 볼 때 난 솔직히 말해서 속이 시원했다. 내가 나처럼 좀 망가졌으면, 내가 좀 틀렸으면 그렇게 바랐던 것 같아. 내가 늙고 병드니까 시샘이 났던 개야. 내 젊음이랑 당당함이. 박 여사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품었던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자가 젊고 건강한 자에게 느끼는 지독한 질투이자 열등감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시어머니의 그 처절한 고백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밀어냈던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들이 사실은 외롭다, 나 좀 봐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정숙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상처의 뿌리가 비로소 드러나고 봉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과 이선영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발악했지만 오정숙과 박 여사가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하고 과거의 추가 피해자들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형을, 이선영은 2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다른 피해자 노인들의 가족들이 오정숙의 손을 잡고 덕분에 우리 부모님 한이라도 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의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이후 내가 그 독한 년이랑 같이 숨 쉬던 집에서는 못 산다며 당장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쪼개 아들 내외가 살던 작은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정숙 박춘자 안심재단. 노인 학대 및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박 여사의 새 집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박 여사의 73번째 생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잡채를 볶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 오정숙이 아니라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간장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민수는 아내의 타박에 허허실실 웃으며 원래 잡채는 간이 좀 세야 맛있어.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 오정숙이 대표로 있는 그 안심재단의 총무이사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몰라보게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뚝뚝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오정숙의 친정 식구들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아니라 사돈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끈 박 여사가 흐뭇하게 가족들을 둘러보다가 오정숙의 손을 넌지시 잡았습니다. 아가, 내 어머니, 이건 내 생일 선물이다. 박 여사는 품속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오정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오정숙이 놀라 통장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지옥불에서 날 구해준 값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뺨 때리고 내 마음에 못 박은 그 죗값이다. 이걸로 내 친정아버지,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갚아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다 괜찮아요. 아니다. 받아라.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놈한테도 똑같이 줬으니 샘내지 말고.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업 한번. 이라고 말했다가 오정숙의 매서운 눈초리에 아니 재단 일 열심히 할게요. 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내가 나한테 와서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 넌 딸보다 낫다. 넌 우리 집을 지킨 영웅이야. 폐류나 불륜녀라 불리며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며느리. 그녀는 이제 모든 상처를 딛고 시어머니의 진정한 딸이자 가족을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실에는 1년 전 그 독한 장미 향수 냄새 대신 고소한 잡채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